나는 올해 70이다. 30살부터 강남 땅을 밟으며 시작한 내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1980년대 중반 강남은 아직 개발 중이던 기회의 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 거기 뭐가 있다고? 라며 비웃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라고. 첫 사무실은 신사동 골목 안반지하였다. 월세 30만 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김밥을 싸서 보내주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말 하나로 나는 버텼다. 새벽 5시면 일어났다. 6시에 사무실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도 없었다. 부동산은 쉬지 않았고 나도 쉬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중개수수료 몇십만 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내는 애 둘을 키우며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첫째 딸 은지, 둘째 아들 민수.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괜찮아요. 당신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 거예요. 그 시절 은지는 겨우 5살이었다. 작은 손으로 내 구두를 닦아주며 아빠 힘내세요라고 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회가 왔다. 나는 발품을 팔았다. 하루에 20곳 이상 매물을 보러 다녔다. 고객들의 전화는 밤낮 없이 왔고 나는 밤 2시에도 매물을 보여주러 나갔다. 저 사람 미쳤나? 밤에 무슨 집을 봐? 동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 고객은 내 평생 VIP가 되었다. 그의 소개로 수십 명의 고객이 더 생겼다. 1995년 드디어 첫 빌딩 투자를 했다. 대치동 작은 상가 건물. 15억에 샀고 5년 뒤 35억에 팔았다.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다. 아이들은 자랐다. 은지는 외고에 진학했고 민수는 과학고에 들어갔다. 아빠,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은지가 고2 때 말했다. 그래, 가거라. 아빠가 책임진다. 아내가 걱정했다. 여보, 유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 내가 벌면 돼.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은지 학비를 위해, 민수의 학원비를 위해.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2000년대 들어 나는 강남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연 수입이 억 단위를 넘어섰다. 은지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1년 뒤 사위 준혁을 데려왔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첫인상은 좋았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다닌다고 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아이고 뭘.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다. 신라호텔 대연회장. 하객이 500명이 넘었다. 나는 그날 정말 행복했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은지야, 행복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아빠. 준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혼집은 내가 마련해줬다. 대치동 아파트 35평. 시세 20억짜리. 전액 현금으로.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됐어.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민수도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 민수에게도 송파의 아파트를 사줬다. 30억짜리. 아버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아, 갚을 게 뭐가 있냐. 내가 잘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해 가을 아내가 쓰러졌다. 췌장암 말기. 여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최고의 병원 찾을게요.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3개월 후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잖아. 아니에요. 애들도 다 잘 컸고. 이제 당신도 좀 쉬어요. 그래, 쉴게.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여보, 조심하세요. 사람들, 돈, 조심. 아내의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당시엔 그냥 병이 깊어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다.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40년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다. 은지는 통곡했다. 엄마, 엄마. 사위 준혁이 은지를 부축했다. 진정해, 여보. 장인어른 보세요. 민수도 울었다. 하지만 의사답게 감정을 억눌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아.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났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 식사도 혼자, 잠도 혼자.
변해가는 딸아내가 떠난 후 은지가 자주 찾아왔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뭔가 이상했다.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혈압약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병원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그럼 3개월마다 받고 있지. 아빠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언장?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당시엔 딸이 나를 걱정하는 줄만 알았다. 아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겠어요. 은지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무렵 사위 준혁의 방문도 잦아졌다. 장인어른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글쎄 조정기긴 한데 강남은 여전히 괜찮아. 장인어른 제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있는데? 한 10억 정도요. 10억? 내가 어디서? 아, 그동안 모았죠. 주식도 좀 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달랐다. 준혁은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금액이 10억. 또 다른 날 준혁이 또 찾아왔다. 장인어른 건강 챙기세요. 나이 드시면 계단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 고맙다. 집에 손잡이 같은 거 더 설치할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만약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사위가 장인을 챙기는 줄만 알았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누나랑 매형 조심하세요. 뭐? 무슨 소리야? 최근에 누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유언장 작성 여부. 그건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아버지 저 의사예요. 누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매형은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문제? 횡령이요. 병원 선배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얼마 전에 조사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은지가 그럴 리가.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민수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내 딸이 나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주의 깊게 보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은지가 가져다준 밑반찬을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았다. 설사를 하거나 어지러웠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지가 데려간 병원은 처음 가는 곳이었다. 여기가 어딘데?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검진 후 의사가 말했다. 큰 문제는 없으신데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지금 먹는 약도 괜찮은데 이게 더 좋아요. 최신 약이에요. 약을 바꾼 후 더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 아빠 약 잘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안 돼요. 은지의 말투가 이상하게 강압적이었다. 딸의 비전 후 날 은지가 찾아와서 말했다. 아빠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5억. 아니 10억이요. 10억? 무슨 일인데? 준혁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회사 다니지 않아? 아 그게 퇴사했어요. 왜? 더 큰 일을 하고 싶대요. 나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은지야, 준혁이 회사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누가 그래요? 대답해봐. 아빠 그게 오해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은지야, 너 아빠 속이면 안 된다. 안 속여요. 진짜 사업 때문이에요. 은지가 소리를 질렀다. 내 딸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은지야,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힘들어서.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딸을 안아줬다. 알았어. 10억 줄게.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평소처럼 잠들었는데 꿈에 아내가 나타났다. 아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여보, 당신이 왜? 여보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당신을
민수가 뭐? 도망쳐요. 빨리. 지금 당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민수가 왜? 재산 때문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날. 여보, 제발 믿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며칠 안에 실행할 거예요. 안 돼. 안 돼. 민수는 의사니까 괜찮다고. 여보, 도망쳐요. 지금. 당장. 오늘 새벽에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집에 올 거예요. 급한 일이 있다고. 아내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여보. 기다려. 도망쳐요. 제발. 믿어요. 아내가 사라졌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냥 꿈이야. 꿈일 뿐이야.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아내의 목소리, 표정, 눈물. 모든 게 현실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큰일 났어요. 뭔데? 준혁이가 사고가 났어요. 뭐?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어느 병원? 성모병원이요. 응급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봤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 새벽에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민수가 집에 올 거예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새벽에 결단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민수가 아닌 딸 은지인데 아내가 손멍한 거란 생각이. 혈압약이 놓여 있었다. 은지가 챙겨준 약. 혈압약에 뭔가 섞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약통을 집어들고 한참을 봤다. 설마. 하지만 먹을 수 없었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는 약통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검사를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병원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도망쳐요. 지금 당장.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야, 너 지금 어디니? 집이요. 당직 끝나고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나한테 전화 왔냐? 아니요. 왜요? 준혁이가 사고 났다고 하던데. 뭐요? 지금 몇 시인데요? 방금 누나한테 전화 왔어.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제가 병원에 확인해 볼게요. 5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성모병원 응급실에 김준혁이라는 환자 없대요. 뭐? 거짓말이에요. 누나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혹시 집 나오셨어요? 차에 있다. 절대 누나 만나지 마세요. 지금 제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민수야. 아버지 서둘러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은지가 거짓말을 했다. 사고는 없었다. 그럼 왜 나를 부른 거지? 아내의 말이 맞았다. 아들 이한인 딸, 어쨌든 내 자식. 딸의 집으로, 하지만 나는 민수 집이 아니라 은지 집으로 향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 딸을 믿고 싶었다. 아내의 꿈이 그냥 악몽이기를 바랐다. 새벽 5시 은지 집 앞에 도착했다. 아파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병원에 있다며?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은지가 준 번호였다. 아빠 언제든 오세요라며. 문이 열렸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와 준혁의 목소리. 나는 멈춰섰다. 들려온 대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래야 유언장 쓰기 전에. 며느리. 아니, 은지의 목소리였다. 알아. 근데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 오늘 새벽에 병원 간다고 부를 거야. 그럼 급하게 나올 거잖아. 계단에서. 그게 될까? 약을 먹었으면 어지러울 거야. 충분히 가능해. 만약 안 먹었으면? 먹었어. 내가 확인했어. 매일 아침 먹잖아. 근데 죽을까? 계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아빠 일은이야. 나이 든 사람이 머리 부딪히면 끝이야. 그리고 약 먹어서 어지러운 상태면.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20억.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빌딩이 두 채야. 시세가 각각 50억, 40억. 거기다 예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150억 정도? 그 정도.
민수랑 나눠도 75억씩이야. 민수가 문제야. 그 새끼 눈치 빠르더라. 상관없어. 위원장만 없으면 법적으로 반반이야. 민수는 의사니까 돈 많이 벌잖아. 우리 사정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5억 빚을 갚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 회사에서 추궁하기 전에. 알아. 그래서 서두르는 거잖아.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우리 아빠인데. 은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무슨 소리야? 지금 와서.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15억. 내가 감옥 가는 거 원해? 아니. 아니야.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오늘 새벽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오라고 해. 그럼 황급히 나오면서 계단에서 넘어질 거야. 어차피 약 먹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일 테니까. 약은 확실해? 내 친구가 약사야. 그 약 먹으면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져. 거기다 혈압약이랑 섞으면. 알았어. 그리고 계단에서 사고 나면 내가 119 부를게. 아빠가 급하게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라고. 완벽한 사고야. CCTV는? 계단에는 없어. 확인했어. 그래도 만약은 없어.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야. 너 감옥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알았어. 근데 민수가 의심하면? 민수는 증거가 없어.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나이 든 사람이 급하게 계단 내려오다 넘어진 거.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계단에서 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약 때문에 혼자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약만 먹게 한 거지. 근데 그게 살인 아니야? 증거가 없으면 살인이 아니야. 약은 이미 태워버렸어. 빈 약통도. 아빠가 먹은 약은 일반 혈압약이랑 똑같이 생겼어. 부검해도 모를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후 2주 안에. 그 전에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그리고 재산 정리하면 딱 맞아.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살려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애초에 유언장만 써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안 썼잖아. 그럼 우리가 받는 거지 뭐. 법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래 맞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 은지를 안았다. 여보 우리 잘 될 거야. 이것만 넘기면. 응. 그래야지.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녹음해야 했다. 그럼 몇 시에 전화할 거야? 4시. 아빠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럼 정신없이 나올 거야. 병원 이름은? 성모병원 응급실. 실제로 확인 전화하면 환자 없다고 나올 텐데 그때쯤이면 이미. 알았어. 그리고 전화할 때 울면서 해. 진짜 급한 것처럼. 아빠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연습했어. 좋아. 그럼 계단 쪽에 내가 미리 뭔가 놓을까? 미끄러지게. 아니 그럼 티나. 그냥 약만으로 충분해. 어지러워서 발을 헛디딜 거야. 확실해? 확실해. 내가 약사 친구한테 확인했다니까. 그 약 먹고 급하게 움직이면 균형을 못 잡아. 특히 계단 같은 데서. 만약 안 죽으면? 그럼 병원 가는 거지. 그런데 이른 나이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머리를 부딪히면.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삐삐삐 마이너스 잠금 해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뭐야? 은지의 목소리. 누가 들어온 거 아냐? 설마.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급하게 밖으로 나왔다. 아빠. 뒤에서 은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아빠. 잠깐만요. 은지가 쫓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은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아빠. 오해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나는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기다려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떨어뜨렸다. 젠장. 다시 집어들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은지와 준혁이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빠르게 출구를 향했다. 아빠. 은지의 절규가 들렸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새벽 5시 30분.
거리는 한산했다. 어디로 가야지? 민수 집? 아니, 그들이 알고 있다. 호텔? 아니, 카드 내역으로 추적당할 수 있다. 나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울렸다. 15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가 왔다. 아빠 왜해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아빠 우리 대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빠 우리가 왜 아빠를 해쳐요? 말도 안 돼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걱정돼요. 아빠 제발 연락 주세요. 거짓말이었다. 모두 거짓말. 내가 직접 들었다. 내 귀로.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돈 때문에.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민수야. 너 말이 맞았어. 뭐가요? 은지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차 아니야. 어디쯤이세요? 모르겠어. 그냥 달리고 있어. 아버지 제 집으로 오세요. 주소 보냈잖아요. 안 돼. 은지가 알고 있어. 그럼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 네,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민수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경찰서 가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다. 강남경찰서. 15분 거리. 나는 그리로 향했다. 강남경찰서. 새벽 6시.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딸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죽이려 했다. 돈 때문에. 눈물이 났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은지야. 왜 그랬니?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녹음 파일. 증거가 있다.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다. 12분짜리 파일. 은지와 준혁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당직 경찰관이 물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살인 미수요. 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일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은지의 거짓 전화. 은지 집에서 엿들은 대화. 녹음 파일.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다. 녹음 파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핸드폰을 건넸다. 경찰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래야 유언장 쓰기 전에.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12분간 모두 들은 후 경찰관이 말했다. 이거 심각한데요. 형사과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저는 강력팀 박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다.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약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나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다. 이게 따님이 드린 혈압약. 네. 이거 감식해 봐야겠네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약은? 집에 있어요. 집 주소 알려주세요. 압수영장 받아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님과 사위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나는 은지와 준혁의 정보를 모두 알려줬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형사가 물었다. 혹시 따님이나 사위가 최근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사위가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제 아들한테요. 의사인데 병원 선배가 같은 회사 다닌다고. 회사 이름 아세요? 대한산업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저희가 가져가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원본은 핸드폰에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가 복사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호텔 같은 데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카드는 사용하지 마세요.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때 민수가 도착했다. 아버지, 민수야.
민수가 나를 꼭 안았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가 형사에게 물었다. 제 누나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조사 중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곧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민수가 나를 호텔로 데려갔다.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아버지 여기서 며칠 계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고맙다 아들아. 핸드폰은 꺼두세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요.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 아버지 핸드폰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 민수가 가고 나서 혼자가 되었다. 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40년을 일한 이 땅. 내 모든 것을 바친 이곳. 이제는 두렵기만 했다. 3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물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혈압약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수면제요. 이걸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특히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내 따님과 사위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의도적 살인 미수가 맞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사입은 회사 확인해 봤는데요. 횡령 금액이 15억 2천만 원입니다. 곧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르신을. 형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따님과 사위 체포영장 신청했습니다. 내일 법원 영장 심사 있고요. 아마 발부될 겁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다음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누나랑 매형 체포됐대요. 그래? 경찰이 오후에 영장 들고 갔대요. 누나가 완강히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이랑 약물 감식 결과 때문에. 은지는 뭐라고 하던? 아빠를 해칠 생각 없었다고 했대요. 그냥 대화일 뿐이었다고. 근데 약물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래. 아버지 재판 때 증언하셔야 할 거예요. 알고 있어. 근데 아버지. 응? 누나가. 아버지 면회 신청했대요. 뭐? 만나보실 거예요? 아니. 아니야. 만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5살 때 내 구두를 닦아주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빠 화이팅! 을 외치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울면서 안기던 모습. 결혼식 날 아빠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 결국 일주일 후 나는 구치소로 향했다. 은지를 만나러.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앉아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은지.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헬쑥했다.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아빠.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돈이 그렇게 필요했니? 아빠. 준혁이가 15억을 횡령했어요. 회사에서 고발하겠다고. 감옥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아빠. 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혁이도 매일 죽겠다고 하고. 저는 너무 겁났어요. 그래서 내 아빠를 죽이는 게 답이었어?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은지가 흐느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은지야. 네 아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빠. 너는 내 딸이었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 그런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돈 때문에.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만약 내가 그날 너희 집에 안 갔으면? 만약 엄마가 꿈에 안 나타났으면? 나는 지금 죽었겠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겠지? 그리고 너희는 내 장례식에서 울면서 아빠, 왜 그렇게 급하게 나오셨어요? 라고 했겠지? 아빠. 제발. 그리고 내 재산을 나눠가지고 준혁의 빚을 갚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마 넌 그놈의 말에 그저 그가면 쓰고 다정한 척하는 그놈한테 속아서 어느 날부터는 넌 허수아비처럼 늙어가고 있을 거다. 내 눈엔 앞날이 훤히 보이지만
널 그놈 한티서 구해주고 싶지 않다. 그것도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겪어야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은지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아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나는 딸이 없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아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야, 이게 마지막이다. 아빠,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제발. 뒤에서 은지의 절규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 딸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죽은 아내가 꿈에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딸의 집에 가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 녹음 파일입니까? 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래야 유언장 쓰기 전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 은지 씨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은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준혁 씨는? 준혁도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장인어른을. 죄송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은지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준혁 살인미수죄 및 횡령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은지가 무너져 내렸다. 아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법정을 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전 재산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합니다. 딸 은지에게는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빌딩 중 하나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재단이요? 노인 학대 방지 재단입니다. 자식들에게 학대당하는 노인들을 돕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름은 아내의 꿈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네. 아내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빌딩은 모두 정리했다. 하나는 재단 설립에 나머지는 민수에게 증여했다. 민수는 만류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들아, 나는 이제 많이 필요 없어. 너나 잘 쓰거라. 하지만 그리고 너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다음 달이에요. 좋은 신부감이더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아내의 꿈 재단은 순조롭게 출범했다. 벌써 수십 명의 노인들을 도왔다. 자식에게 폭행당한 노인,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노인,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구치소에서. 은지였다. 편지를 뜯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었다.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는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이 제가 받아야 할 벌임을 압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엄마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돈 때문에 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힙니다. 재판 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제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보다 제 욕심이 컸던 한심하고 어리석은 저를 부디 잊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만드신 아내의 꿈 재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잃었던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고 계시는군요. 아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잊고 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민수 결혼식에는 꼭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못다한 효도 민수가 잘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지 올림. 편지를 읽는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불안하거나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다만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을 사귀고 난 뒤에 고독한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태우지도 찢지도 않았다. 그것은 은지의 마지막 진심이자 그들의 비극적인 관계에 찍힌 종지부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 민수의 집에 찾아갔다. 결혼을 앞둔 민수는 아버지에게 청첩장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신부 쪽 부모님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지난 일 때문에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 결혼인데 내가 왜 피하겠니?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게 축하해 줄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지만 딱 하나는 물려주지 못했다. 뭔데요 아버지? 가족의 평화. 그게 가장 소중한 건데 나는 평생 돈 버느라 그걸 지키지 못했어. 너는 부디 너의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거라. 너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도 내가 옆에서 잘 돌봐주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전쟁처럼 사셨잖아요. 민수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신부와 신랑의 손을 맞잡아주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아내의 꿈 재단에 완전히 헌신했다. 그는 매주 재단에 쉼터에서 노인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은 강남의 거부였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의 이야기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돈이 아닌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봄날 아버지는 문득 생전 아내가 좋아하던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았다. 40년 전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사무실이 있던 그 골목이었다. 그곳은 이제 세련된 상가로 바뀌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문득 반지하 창문 앞에서 자신에게 김밥을 건네주던 젊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그는 평생 아내의 말대로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돈이 그 떳떳함을 산산조각 낼 뻔했다. 이제 그는 아내의 마지막 경고였던 돈과 사람에 대한 조심을 실천하며 떳떳한 인간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이제야 쉬는 법을 알겠어. 당신 덕분에 살았고 당신 덕분에 이 강남 땅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보람을 찾았어. 당신의 경고와 당신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었구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강남의 눈부신 햇살 아래 흰머리에 이른 노인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40년 전에 전쟁 갔던 걸음이 아니라 평화롭고 고요한 여정의 걸음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자식에게 헌신한 아버지의 비극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인간의 숭고한 이야기가 되었다.